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것은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우리 전력계통에서 송전, 변전, 배전, 발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중에서 이 발전 파트는 맨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력발전. 두 번째, 화력발전. 세 번째, 원자력발전.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의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수력발전은 말 그대로 물수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력발전은 뭐다? 물을 이용한 발전이라는 큰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전 파트가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와는 다르게 계산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모두 이제 이해 위주의 암기 학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 파트를 학습을 할 때는 어떠한 내가 다큐멘터리를 보겠다. 아니면 어떠한 공학책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에 접근을 하시면 조금 부담감을 좀 덜은 채로 학습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제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발전 파트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력발전의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수력발전은 제가 물을 이용한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물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개요도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물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댐에 저장이 돼요. 댐은 이제 저수 목적의 댐이 있고요. 아니면 물을 취하는 취수 목적의 취수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댐으로 물의 길을 막는 댐이 시설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물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농업 용수라든지 아니면 공업 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자, 흘려보내면은 이제 취수구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취수구는 물수, 취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취하는 겁니다. 어디로? 수로로 물을 보내는 구멍을 우리가 취수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취수구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이제 이후에 기타 설비에 가서 배우실 텐데 자, 제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수문. 제수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유량을 조절하게 돼요.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제수문이 담당을 하고요. 자, 수로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침사지로 가게 됩니다. 침사지. 자, 침사지는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물에는 이제 뭐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밑으로 가라앉혀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사지가 필요한 것이고 침사지에서 불순물을 조금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수조로 갑니다. 수조는 이제 최종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조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수차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조에서 수차로 가는 요 관을 우리가 수압철관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길을 수압관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차에서 이 G라고 써있는 제너레이터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기입니다. 즉, 물의 위치 에너지가 쭉 내려와서 운동에너지, 기계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 기계에너지가 발전기로 가서 결국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전기니까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이 이 수력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지나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수차는 이제 좀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수로는 물을 보내는 길, 그 다음에 방수구는 나가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전하고 남은 물을 이 방수구를 통해서 하천에 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댐 처음부터 취수구까지의 설비를 취수설비라고 부르고요. 취수구를 지나 수차 직전까지 수압철관까지의 설비를 도수설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차부터 이 발전기까지를 발전설비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수로와 방수구를 방수설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게 이제 수력발전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징을 한번 볼까요? 수력발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동과 정지가 쉬워요. 수력발전. 가동과 정지가 쉽고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댐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자, 홍수 조절, 용수 공급기 개선 등 수자원 이용률이 높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한 발전이기 때문에 수자원 이용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뭐예요?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나중에 물을 흘려보냈을 때 좀 잠기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개발 시 수물 지역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후보지 선정하는 데 조금 까다롭다라는 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수력 발전의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수력 발전에 대해서. 자, 먼저 하천의 유량 및 유량의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연평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평균 유량. 유량은 쉽게 말해서 그냥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통틀어서 연평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연평균 유량을 우리가 Q라고 할 겁니다. Q.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식을 쓸 건데요. 우리 1년 365일이죠.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1시간은 60분. 그 다음에 1분은 60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량의 단위가 일단 뭐냐면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거든요. 초당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반드시 이 초로 바꿔줄 수 있는 숫자들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65일 24시간 60분 60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초로 나눠주는 셈이 되는 것이고, 위에 분자에는 어떤 것이 위치하게 되냐면 우리 교재에는 1000분의 A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소수로 그냥 0.001A라고 써도 됩니다. 1000분의 A가 0.001A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B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K가 되죠. K. 자, 여기서 A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A는요, 연평균 강수량. 그러니까 연강수량이라는 거예요. 연강수량. 그 다음에 연강수량의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곱해진 거냐면은 1000분의 A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준 겁니다. 0.001A가.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역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 면적의 단위가 무엇이냐면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문제에서 제곱미터로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10의 6제곱을 안 곱해도 됩니다. 다시 제곱킬로미터로 주어진다면 10의 6제곱을 곱해 줘야겠지만, 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제곱미터로 주어진다면 10의 6제곱을 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예요. 개수. 유출개수가 됩니다. 유출개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단위는 뭐라고요?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 세컨드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요 유역면적의 단위가 되겠죠? 유역면적의 단위가 제곱킬로미터인지 제곱미터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간략하게 한 것이 거기 보시면 3.17 AB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인데, 사실 요 식을 기억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3.17 AB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을 외웠다가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식을 두 개 나눠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좀 외우시면 좋고, 제가 이렇게 3.17이라고 해놓은 거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량도예요. 유량도. 유량도는 다른 말로 유량곡선이 됩니다. 유량도, 유량곡선. 뭘까요? 종축에는 유량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종축이 세로축입니다. 결국에 이 세로축은 크기, 유량의 크기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횡축에는 날짜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1일이면 맨 왼쪽이 1월 1일이 되는 거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날짜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날짜 순.
자, 이런 다음에 하천에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유량을 날짜 순서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유량이 요 정도다. 근데 1월 2일에 유량이 요 정도다. 1월 3일은 요 정도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유량 곡선이라고요. 유량 곡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황 곡선이 있습니다. 유황 곡선. 유황 곡선. 간혹 이제 유황 곡선 하니까 사람들이 유황오리 아닙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유황이랑 이황이랑 다릅니다. 이 유황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종축에는 유량을 취해서 유량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거고요. 날짜, 그러니까 횡축에 가로수에는 일수 365일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그림 보시면은 어떠한 곡선들이 있죠.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1 수고요. 여기는 뭐예요? 유량의 크기가 되겠죠. 유량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림에 보시면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유황 곡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량이 큰 순으로 배열. 유량이 큰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는 곡선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유황 곡선이라고요. 그래서 유황 곡선에 보시면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에도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일수 365일이죠. 365일 중에 355일을 기대할 수 있는 유량. 그러니까 355일 동안 이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갈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1년 중 355일 동안은 도저히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량만큼은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수량이에요. 그 다음에 275일 동안 내가 이 유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수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85일 일 때는 풍수량이라고 하고요. 풍수량. 그 다음에 95일일 때는 여기를 평수량이죠. 여기가 평수량이 되겠고요. 평수량이고 여기가 풍수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갈, 저, 평, 풍을 기억하시면 돼요. 갈저, 평풍. 근데 두 개 더 남았죠. 고수량 그리고 홍수량이 있잖아요. 고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한두 번 발생하는 유량을 말하고, 홍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수 났다 하면 뭐예요? 물이 엄청 불어났다가 홍수잖아요. 그 홍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3, 5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유량을 우리가 홍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황곡선의 구성은 그렇게 총 6가지가 되겠고, 이 일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갈수량이랑 요 평수량 정도가 되겠습니다. 355일 동안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갈수량, 275일 저, 185일 평, 95일 풍수량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결국에 유량곡선의 유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뭐라고요? 유황 곡선이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적산유량 곡선을 보겠습니다.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적해서 산하겠다,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누적해서 누계를 쌓아나가겠다는 거죠. 어떤 것을? 유량을.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풍수기가 시작되는 시점, 풍수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풍년하면은 농작물이 풍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풍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로축에는 날짜 순서, 세로축에는 유량의 누계를 잡아서 그려낸 곡선을 우리가 적산 유량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매, 용량, 및 저수지, 용량, 결정. 그러니까 대매 설계 및 저수지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어떤 것이 사용이 되냐면
요 적산 유량 곡선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5번째 보시면 수위 유량 곡선이 있는데요. 수위 유량 곡선은 말 그대로 수위와 물의 수위와 유량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수위 유량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우리 지워보고 한번 제가 지울 동안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오시죠. 자, 금방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영상 멈추시고 풀으셔도 되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번 보시죠. 자, 유량도를 기준으로 하여 횡축에는 날짜, 종축에는 유량을 취하여 큰 것부터 연결한 곡선. 유량을 큰 것부터 나열한 거 뭐라고 그랬죠? 유황곡선입니다. 좋습니다. 유황곡선. 자, 그 다음에 갈수량이란 바로 나왔네요. 1년 365일 중 며칠? 갈수량? 첫 번째죠. 바로 355일입니다. 좋습니다. 풍수량이란 1년 365일 중 며칠? 갈저 평풍고홍이니까 풍은 뭐예요? 95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수량은 275일, 평수량은 185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역면적이 4,000제곱킬로미터인 제곱킬로미터네요. 인 어떤 발전 지점이 있다. 유역 내의 연 강우량이 1,400mm이고 유출계수가 75%라고 하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연평균 유량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우리가 연평균 유량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0.001 A, B, K. 그쵸? 근데 B가 이제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로 주어져 있으니까 10의 6제곱도 곱해야겠네요. 일단은 0.001 곱하기 A가 뭐예요? A가 이제 연 강우량이죠. 1400 곱하기 B가 얼마예요? 4000 곱하기 10의 6제곱. 그 다음에 유출계수가 7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0.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평균 유량이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 값은 얼마가 나오셨나요? 바로 좋아요. 133.18 단위 중요하죠?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되셨어요? 우리 연평균 유량은 요 하나 문제만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잘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거 한번 배워보죠. 좋습니다. 우리 수력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수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수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학문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바로 수두예요. 수두. 수두라고 하는 것은 물의 높이를, 그러니까 물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 있죠.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압력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물의 높이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요? 수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수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위치 수두가 있고요. 압력 수두가 있고요. 속도 수두가 있어요. 속도 수두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높이로 나타낸 거고, 압력 수두는 압력 에너지를 높이로 나타낸 거고, 위치 수두는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를 그냥 높이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 수두부터 보시면요. 단위를 그냥 H라고 씁니다. 단위가죠. 기호죠. 기호를 H라고 쓰고 결국에 H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압력 수두가 있어요. 프레셔라고 해서 HP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오메가분의 P가 돼요. 여기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물의 중량을 말하게 되는데요. 물의 중량은 1000kg per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kg per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다시.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여기 세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냐면 우리 단위 면적당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압력을 P라고 하고 단위는요.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이 세제곱미터고
분자에 있는 것이 제곱미터니까 우리 킬로그램 지워지고 세제곱미터와 제곱미터가 남았잖아요. 이것을 단위를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 단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미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압력 수두라고 하는 것은 압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높이로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의 단위 최적당 중량은 이렇게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좀 잘 수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압관에 흐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했을 때 압력의 9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기본 단위가 제곱미터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죠. 근데 이 제곱센티미터가 분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우리가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을 곱해야 되냐면 10의 4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거꾸로 곱해야 돼요. 우리가 단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의 4제곱이 됐습니다. 원래는 기본은 어때요? 우리가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줬죠. 마이너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분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제곱, 4제곱으로 곱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압력이 9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면은 그 압력 수두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1000분의 9만이 되어서, 왜냐면 10의 4제곱을 곱해주니까 9에다가 1000분의 9만이 되어서 90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속도 수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도 수두는 HV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EG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V는 루트 EGH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V가 미터 퍼 세컨즈거든요. 이게 뭐냐면 토, 리, 첼리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수두의 이 공식이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도 HV가 되죠. 여기가 HV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치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베르누이의 정리가 있어요. 사실 베르누이의 정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물의 위치에너지, 압력에너지, 운동에너지 있죠. 이거는 위치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 다 이 총합은, 그러니까 유체에 있어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와 압력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보시면은 좌항과 우항이 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3번이라고 해서 유량 연속의 정리가 있는데 유량 연속의 정리도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그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쵸?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물이 너무 좀 시원찮게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약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죠? 이 호스 들고 끝에를 손으로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갑자기 졸졸졸 나오다가 내가 누르는 순간 푸 하고 나오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걸로 이제 애들한테 막 친구들한테 장난도 치고 아니면은 어디 씻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압력을 주고 싶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그러니까 따로 배우지 않고도 몸소 실천하고 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유체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왼쪽에 있는 요 노란색 면적과 흰색 요 면적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넓나요? 넓은 게 노란색이죠. 그쵸? 그러면은 유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자, 보시면은 요렇게 그냥 유량이 통과가 될 때 이 넓은 쪽을 지나가는 게 빠를까요? 좁은 쪽을 지나가는 게 빠를까요? 아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좁은 쪽을 지나가는 게 빠를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단면적은 크지만 속도는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단면적은 작지만 속도는 빨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눌렀을 때 속도만 빨라지는 거지 나오는 물의 양의 변화가 있나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똑같은 이 관을 크기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 관을 통해서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양은 일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Q는 A, V라고 해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적이 되겠고요. V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A1, 여기를 A2라고 했을 때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가 된다. 결국에 이것은 뭐다? Q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증가하면 V는 감소할 것이고 A2가 감소하면 V2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 아까 그 예시만 떠올리시면은 요 개념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단면적과 속도는 반비례한다가 핵심이 되겠죠. 자, 우리 좀 지워보고 우리 수력 발전의 분류를 좀 볼게요. 수력 발전의 분류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취수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낙차를 얻는 방법이라고 해요. 낙차를 얻는 방법. 수로식은 이제 댐이 필요 없는 발전소입니다. 수로식 발전소는 댐 시설이 필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수로와 발전소를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은 거고 하천 상류의 물을 그냥 수차에 유입시켜서 낙차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천과 발전소를 수로로 연결했기 때문에 댐 설비가 불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댐식입니다. 댐식. 요거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천의 중하류 지역에서 하천을 가로질러 댐으로 이렇게 막은 거죠. 막아서 낙차를 얻는 방식을 말하고 비교적 이제 높이 차이가 좀 적은 지형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물의 양. 애초에 유량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죠. 물의 양이 많아야 되고 뭐 춘천 수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청평 수력발전소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 터널을 통해서 물을 보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물의 양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댐 수로식은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댐식과 수로식을 장점만을 가져온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댐식과 수로식의 기능을 혼합한 것으로 장점만 가져온 거고요. 댐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낙차가 큰 지점까지 물을 유도해서 낙차를 얻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역 변경식이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바로 발전소를 하는 게 아니라 댐 수로식과 같은 시설로 구성되어서 발전소를 다른 하천 유역에다가 건설을 해서 큰 낙차를 얻는 방식을 뭐라고요? 유역을 변경했다라고 해서 유역 변경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섬진강이라든지 아니면 강릉 발전소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뭐라고요? 취수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게 지워졌네요. 자.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운용 방식은 이제 유량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류식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자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천의 자연 유량을 아무런 조절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이 자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저수지식은 하천의 유량은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이 많은 풍수기에 남은 수량들 있죠. 그 잉여 수량을 저수지에 보관해 놨다가 이것을 이제 피크 타임이나 그럴 때 이제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을 뭐예요? 저수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저수지 하는 게 다 이런 저수지식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조정지식이 있습니다. 조정지식은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하천의 유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지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저수지와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뭐 하루라든지 또는 수일, 그러니까 며칠 있죠.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량을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발전에 사용하는 방식을 뭐라고요? 조정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 필요 저수 용량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을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용량을 계산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수식이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나 밤 시간이죠. 휴일에 남은 전력을 저렴하게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값싼 전력을 사용해서 상부로 펌프를 사용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뭐예요? 양수하여 저장하였다가 피크 타임 때 이제 전력이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때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만큼밖에 없다가 나중에 끌어오게 되면 발전을 요만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크타임 때 전력을. 그렇기 때문에 양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야 때 퍼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피크타임 때 쓰는 발전을 우리가 양수식 발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전소 상하부에 저수지가 설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낙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낙차. 자, 이 그림을 또 가져와 봤는데 낙차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보시면 표에 4가지가 있죠. 총낙차, 겉보기 낙차, 그리고 뭐예요? 정낙차, 유효낙차가 있잖아요. 자, 이 방수구가 끝나는 요 지점을 경계선으로 봤을 때 한번 그어볼까요? 요 선을 봤을 때 총낙차라고 하는 것은요. 취수구에서 방수구의 수면까지 여기가 뭐예요? 총낙차 H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낙차라고 하는 것을 H1이라고 해볼게요. 발전기가 정지 중일 때, 이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을 때 수조의 수면과 어디예요? 방수구의 수면 사이의 높이차. 이게 H2가 되겠죠. H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겉보기 낙차는 뭐예요? 방금 이게 정낙차고, 겉보기 낙차는 이 발전기가 동작 중일 때, 그때 요 높이를 뭐라고 불러요? H2, 겉보기 낙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효 낙차가 있는데,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낙차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에서 전부 다 이제 유효 낙차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총 낙차가 주어지고 손실 낙차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총 낙차에서 손실 낙차를 빼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건데,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이 수로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에 의한 손실 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수조에서 이 수압 철관을 통해 가잖아요. 이 수압 철관을 흐를 때 그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있고요. 아니면 요 취수구에서 나올 때 그때 발생하는 손실도 있고요. 아니면 요 방수 쪽에서, 방수 설비 쪽에서 발생하는 손실 낙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낙차가 H, 총 낙차가 H라고 해도 이러한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낙차는 전체 낙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상적인 건 전체 낙차지만 우리가 손실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H4라고 해서, 이 문자는 그냥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여기를 H1, 2, 3 하고 이걸 H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H라고 했을 때 좋아요.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H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유효 낙차라고 하겠습니다. 유효 낙차는 뭐라고요? 유효 낙차는 총 낙차 빼기 뭐예요? 손실 낙차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전체 낙차에서 손실 낙차를 뺀 것이니까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낙차의 종류에는 총낙차, 정낙차, 겉보기 낙차, 그리고 유효 낙차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수력 발전에서 좀 계산 문제, 유일한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출력 파트입니다. 출력 파트. 출력은 좀 중요하거든요. 출력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차의 출력. 우리 수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의 출력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우리 먼저 알아볼 것은 효율이 좀 중요한데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즉 내가 입력한 것에 대해서 출력이 얼만큼 나오는지가 일반적으로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이렇게 맨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물의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운동 에너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돼요. 결국에 입력되는 거는 물의 위치 에너지, 그렇죠? 출력되는 거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출력을 P라고 했을 때는 9.8 QH의 2타 T 곱하기 2타 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타 T라고 하는 것은 터빈, 그러니까 수차의 효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타 G라고 하는 건 발전기의 효율입니다. 교재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은 이타, 종합효율 또는 합성효율 또는 발전소의 효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단위가 기호가 뭐가 있냐면 Q와 H가 있어요. 그쵸? Q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량입니다. 이거의 기본 단위는요,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수량, 즉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초당 사용 수량으로 주어졌을 때 9.8 QH 이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유효 낙차가 돼요. 유효 낙차는 단위가 미터고요. 총 낙차에서 손실 낙차를 제외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수차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6.12 분의 QH 이타 T 곱하기 이타 G가 될 겁니다. 왜 다를까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사용 수량의 단위를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이때는 Q가 똑같이 사용 수량이지만 단위가요.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즉 뭐예요? 분당 사용 수량이에요. 여기 위에 뭐예요? 초당 사용 수량입니다. 그래서 분당인지에 따라 초당인지에 따라 이렇게 공식이 달라지게 되는구나. 다만 이 6.12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9.8이라는 값을 60으로 나눠준 것뿐입니다. 즉 이 둘 중에 어떠한 식을 이용하더라도 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대신에 각각의 식을 적용을 할 때 이 Q의 단위를 조금 신경을 써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식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초당 사용 수량을 사용해야 되고, 이 식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분당 사용 수량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력을 발전소에서 총 만들어내는 발생 전력량에 대해서 바꾸게 된다면 발생 전력량 W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결국에 이 출력은 뭐였죠? 9.8 위에 거를 대표적으로 쓸게요. QH 이타 그리고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는 뭡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이 T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력량은 킬로와트 아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보면은 이제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또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수 발전이 뭐라고 했죠? 우리 심야 시간에 값싼 전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양수 펌프라고 했잖아요. 이 양수 펌프를 사용해서 했을 때 그때의 전동기 출력을 좀 고려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똑같이 P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숫자를 계산할 때 입력분의 출력이라 그래서 9.8 QH가 입력이 됐고요. P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에너지가 지금 전기적인 걸로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긴 뭡니까? 전기적인 게 아니라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의 에너지가 출력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끌어올리는 거니까. 결국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9.8 QH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모로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효율이. 그럼 조금 이쁘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9.8 QH가 되고 이타 P에 이타 M을 곱하게 됩니다. 분모에.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는 효율이 분자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분모에 들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입출력의 관계를 조금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타 P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효율이고요. 이타 M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효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고, 물론 이때도 Q가 사용 수량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초당 사용 수량이어야지 9.8을 쓸 수가 있고요. H는 유효 낙차가 되고, 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P라고 했을 때 똑같이 6.12에 이번에는 분모에 이타 P 곱하기 이타 M 분의 QH가 되겠죠. 이때 단위는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이때는 Q가 분당 사용 수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여기서 핵심은 Q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댐이 있는데 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수력 발전을 위해서 물을 취수하거나 저수하는 낙차를 얻고자 할 때 인공적으로 하천에 둑을 만든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종류에는 표에도 나와 있듯이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력댐, 중공댐, 아치댐, 부벽댐이 있는데요. 중력댐은 그 댐 자체로 물의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한 것을 중력댐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공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가 비어있다라고 해서 중공댐입니다. 즉, 댐 내부를 부분적으로 비어있게 해서 설계한 댐이 되겠고, 아치댐은 활처럼 휘어져서 견디도록 설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벽댐은 경사형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댐인데 우리 중공댐 있죠. 이거는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부벽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자, 아무튼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속 설비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부속 설비는 여수로, 에이프런, 그리고 수문, 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이에요. 놀랍게도 물입니다. 그 다음에 댐이 있으면 여기에 이러한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이 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것이 이제 여수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이렇게 나갈 때 요 밑에 물의 낙하에 의해서 밑이 이렇게 뭐랄까요? 깎이지 말라고 어떠한 조치를 해놓은 것, 돌출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류부에 돌출시키는 거예요. 물에 이 설치해서 유속을 감소시키고 유수로 인해서 댐 하부가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 그다음에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문이에요. 물문.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문이 있죠. 그것을 수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홍수의 상승 속도에 대응하기 용이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도가 있는데요. 어도는 물고기 어자를 써서 말 그대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곳에 살던 물고기들이 못 지나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지워보고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우는 동안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수력발전의 이론 개념 확인 볼게요.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인데 자, 유량이 일정할 때 단면적과 유속은 서로 비례합니까? Q는 AV였죠. 그래서 A가 증가하면 V는 감소하고 V가 증가하면 A는 감소하고. 그쵸? 자, 그래서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한다고요. 취수 방식에 따른 수력발전의 분류에는 수로식, 댐식, 댐수로식, 유역 변경식이 있다. 맞죠? 맞죠. 낙차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나 휴일에 남은 전력을 저렴하게 펌프를 회전시켜서 여기서 사용하는 펌프 무엇일까요? 양수 펌프가 되겠죠. 자, 하부 저수지에 물을 상부 저수지로 양수하여 저장하였다가 첨두부하 시 피크타임 때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은 조정지식 수력 발전이다. 아니죠. 뭐예요? 양수식,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수차 발전기와 양수 발전기의 출력을 나타내는 공식을 각각 적으시오. 단,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세컨드이다. 자, 수차는 자, 이거 양수 발전기보다는 양수 펌프용 전동기가 맞겠죠. 펌프용 전동기로 보시면 되겠고. 자, 볼게요. 우리 수차 발전기라고 하는 건 출력 P라고 했을 때 발전소의 출력은 어떻게 구했죠? 9.8 QH 이타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타는 뭐예요? 발전소의 효율이고 P는 출력이었어요. 그때 단위, Q의 단위는 초당 사용 수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수차의 출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P는 똑같이 9.8 QH지만 이번에는 효율이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그쵸? 여기 이제 약 발전소의 효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타 T 곱하기 이타 G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수차의 효율과 발전기의 효율. 여기는 이타 P와 이타 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도 단위가 킬로와트, 위에도 킬로와트
와트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조금 정리하고요. 우리 도수 설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도수 설비란 취수구로부터 해서 이 수압 철관까지 이르는 설비를 우리가 도수 설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취수구, 침사지, 수로, 수조, 수압 철관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설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수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취수구라고 하는 것은 물을 취하는 구멍입니다. 어디로? 수로로 취하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자, 취수구에는 두 가지 설비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글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바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취수구에 제수문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만나게 되냐면 침사지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댐수로식, 댐식, 수로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침사지가 있고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기 앞에 이제 댐이 있잖아요. 취수 설비에 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은 댐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수 목적, 그러니까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가두는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좀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저수 목적의 댐들이 있고요. 아니면 물을 취수하는 목적의 취수댐들이 있어요. 비교적 낮은 높이의 하천의 물을 끌어올려서 저장하는 그런 취수댐들이 있는데 좀 높이가 낮습니다. 낮은데 아무튼 이 저수 목적, 그러니까 즉 저수지와 조정지와 같은 이런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별도의 침사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침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침사지가 뭐예요? 불순물을 가라앉히자는 거예요. 이 침사지가 없더라도 이전에 저수 목적에서는 이미 다 가라앉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침사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로를 거쳐서 수압관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조를 거쳐서. 물론 댐식인 경우에는 바로 그냥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취수구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로를 한번 볼게요. 수로, 침사지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수로를 보겠습니다. 수로. 수로에는 보시다시피 무압수로와 유압수로가 있어요. 그렇죠? 무압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압수로가 있어요. 무압수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압력이 없는 수로를 말하고요. 유압수로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있는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압수로와 유압수로를 구분하게 되냐면 바로 속도 조절 때문입니다. 자, 무압수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압력이 없는 거죠. 유속이 어떨까요? 더 느립니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요. 유압수로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있는 수로라고 해서 기울기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더 빠르게 돼요. 무압수로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압과 유압으로 구분을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취수구로부터 유입된 물을 수조에 도입하기 위한 어떠한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수로의 종류에 개거식, 터널식, 암거식이 있는데 개거식은 이제 뚜껑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3번에 이제 침사지 있는데 침사지는 뭐라고요?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곳.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수조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도수 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수구도 취수구지만 이 수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수조. 자, 수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수조와 조업수조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상수조를 볼게요. 자, 여기가 이게 요거죠. 여기도 번호를 이걸로 바꿔 놓을게요. 수조, 첫 번째, 상수조가 있습니다. 상수조는 다른 말로 무압수조예요. 압력이 없는 수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압력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용 수량을 증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조가 바로 상수조가 되겠고요. 그런 것은 이제 수로식 발전소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발전소 부하 변동에 대한 수차의 사용유량만 증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사의 최종 침전만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조압수조가 있죠.
조합 수조는 다른 말로 유, 압, 수, 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는 서지 탱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서지 탱크라고도 해요. 즉 압력이 있는 수조가 뭐라고요? 조합 수조라고요. 그럼 왜 이 조합 수조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수격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이 되거나 그럴 때 물이 축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충격을 주게 돼요. 어디에? 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물에 의한 충격이라고 해서 수격이라고 하는데, 자, 수격 작용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어떤 것을 보호? 수, 압, 철관을 보호합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수압 철관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수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부하 변동 시 발생하는 수격작용을 완화하고 흡수해서 결국에 수압 철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서징을 좀 막는다라고 하는데, 서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상전압 기억나시죠? 이상전압이 되게 이상한 전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징 작용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충격이 있을 때 물의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점점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을 바로 서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수격작용을 완화시켜서 수압 철관을 보호하는 게 조합수조에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A, B, C가 되어 있는데요. B가 정상 상태에서의 수위라고 했어요. A는 높을 때의 수위고요. C는 낮을 때의 수위입니다. A와 C를 왔다 갔다 하면서 B까지 이렇게 점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조합수조, 서징 조합수조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동 조합수조가 있어요. 단동 조합수조는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간단한 구조고 용량이 커야 돼요. 왜냐면은 부하가 변동했을 때 대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어떤 거에 비하냐면은 바로 차동 조합수조에 비해서 조금 더디기 때문에 용량이 애초에 조금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동 조합수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수격작용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징 주기가 가장 빠르다. 빠르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짧다. 주기가 짧다라고 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서징 주기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 차동 조합수조의 특징이고요. 여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상, 승, 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라이저라고 하거든요. 상승관을 가지고 있어서 서징 주기가 가장 빠르고 수격을 감쇄시키는 능력이 빠르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수실 조합수조가 있습니다. 단어에서 느껴지시듯이 이 수실 조합수조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방을 가진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실 조합수조, 이 수조가 서징을 억제하게 되고요. 서징 억제. 그 다음에 이 수실이 수량의 과하 부족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징을 억제하는 수조와 수량을 과부족을 담당하는 수실이 만나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결국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차동 조합수조에는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라이저, 상승관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작은 구멍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포트라고 하는 작은 제수공 구멍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압 철관인데요. 바로 이 수압관입니다. 여기는 상수조 또는 조합수조에서 물을 끌어내려서 어디로 가는 거죠? 수차로 보내는 거죠. 그 관을 수압 철관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조합 수조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한 다음에 v를 곱해줌으로써 수압관의 유량, 전체 유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수 설비까지 해서 우리 수력 발전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정말 어떠셨나요?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양이 좀 많다면 많고 아니면 좀 재밌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것이 바로 발전 파트니까 너무 지금 당장 안 외워진다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수력 발전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